자, 이번 시간은 재산세 관련해서 살펴봐야겠고요. 제일 먼저 과세객체 중에서 토지 얘기가 거의 문제, 세율 얘기랑 같이 맞물려서 중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요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게 될 테고, 경우에 따라 토지에 있어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도 있다. 그건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요. 먼저 분리과세. 자, 이런 얘기죠. 자, 재산세는 지방세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각 필지 단위로 세금 매기게 되는 것을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서 과세 표준을 잡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분리과세,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07%, 그 다음에 이염터라고 해서 염장과 터미널 부지 0.2%, 4%짜리가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해서 이 중에 제일 낮은 세율은요, 바로 0.07%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세율은요,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세율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별차운원이라고 해서 차고지, 운전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부속 토지,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외우시면 돼. 공장 얘기 하나 있는데 하나쯤 모르는 게 오히려 겸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거의 다 얘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과세 표준 잡을 때 분리과세는요, 각 별 필지 단위로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액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거 별차, 운원 다 합쳐서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합쳐서 과세 표준을 삼게 된다. 부속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건물, 주택 등 나오게 될 텐데 건물도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주택만 볼 것이 마치 분리 과세 대상 토지처럼 과세 표준을 삼게 된다. 해서 이게 별도 합산 누진세율 적용하고요, 종합합산 누진세율, 그 다음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주택 단위로 세율을 적용을 하긴 하는데 가액이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어찌됐든 간에 가장 높은 거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나중에 묶어서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이라고 해서 장장 4%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객체 여부해서 여러분 자료 요약을 좀 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놨어. 해서 유사 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과세 대상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조금 바꿨어. 해서 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돼 있지? 미리 사용하는 경우 나와 있죠? 약정 중간에 숨어 있어서 찾기 어려워서 미리 사용하는 경우라고 된 거, 대지 안에 공지라고 하는 거, 제방이라고 하는 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또 대지라고 해서 이거 좀 이따 문제 중에 나올 텐데 하나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에서 별골 고고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해서 유사 공제 전대중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유사 공제 전대중. 그래서 지금 외울 때 뒤쪽만 잘라서 보셨거든요. 문제 보실 때 출제비 좀 대단히 낮은데 뒤만 가지고 가실 것 해서 유사 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이에 대응해서 여러분 자료 요약집 보시게 되면 시험님 최종님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보호자,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 이런 것들은 비과세. 시험님 최종님은요,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시험 삼아 숲을 가꾼 것을 시험님 최종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백두대간 안의 임야,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역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토지 사유지를 할지라도 바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사 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지금 7년 동안 한 번인가 구성이 됐던 사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과세 표준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 먼저 나와 있나요? 해서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상당히 더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외웠던 것은 유사, 공제, 전대, 중이라는 것 어떻다?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유사, 공제, 전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 해서 자 바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세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1년 미만 해서 자 요거 이제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이게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재산세 부과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과세 기준을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토지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대지라는 부분 때문에 이 지문 틀리게 뽑았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찍는 문제지 풀어서 가는 문제는 아니다. 국어라고 하는 거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일반인을 위한 도로 이런 것들은 자 재산세 비과세 1년 미만도 비과세고 유사 공제 전대 중이라고 하는 것 해서 이때 대지 부분은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 근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 나와도 다시 나와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사 공제 전대 중이라고 하는 거 유사 공제 전대 중 유료라고 하는 거 미리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유사 공이 뭐였더라 갑자기 공지, 그 다음에 제방,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대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밑에 대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자, 그 중과 대상,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 큰 쟁점 안 되겠고, 하여튼 이 문제 답은 2번으로 뽑았는데 학원 강사도 못 풀 문제,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우리가 외웠던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만 뒤지게 외웠었죠. 유사, 공제, 전대 중에서 유료 나와 있습니다. 2번 안 나와 있고요. 3번 지문을 보니까 제방 나와 있습니다.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 대지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이거 민통선 얘기하는 겁니다. 민통선 안에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돼야 되는데 민통선 안에 전답과수원 대지 등은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비과세 대상 아까 요것 때문에 거기다 하나 추가를 했고요. 요것도 어려워요. 해서 30회 때 냈던 문제 해서 자 이 문제에서는 답을 5번 뽑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빨리 찍어버려야 돼. 부속 토지라고 하는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간단한 문제죠. 해서 토지 분류 자 바로 별도 합산 별차운원에서 차고지 운전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그저 뭐가 된다 부속 토지라고 하는 거 29회 때 이런 건 그냥 거저주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나중에 종부세 얘기할 때 또 이슈가 되게 되어 있어. 하여튼 제일 어려운 주제, 지금 7년간 2번 나왔던 게 유사, 공제, 전대, 중이라고 하는 거. 아주 어려웠던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법에서요, 16문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보통 10문제 내외 안정적으로 맞추시면 합격한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법 중에서 공간정보법 12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세팅해 주셔야 돼. 그래서 공간정보 부분 줄줄 꿰셔야 돼.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6문제 내외는 무난하게 구성을 합니다. 벌써 14문제 돼요. 세법에서요. 자, 16문제 중에서 10문제 내면 무난합니다. 그러면 이제 24문제 대충 60점 나오잖아요. 요렇게 전략을 삼으셔야 돼. 공법도 비슷하게 한 50점에서 60점. 요게 기본 틀이 돼요. 그래서 공법을 꼭 40점을 목표로 삼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공인 중개사 법은 어차피 75점 내외가 보통 합격한다는 분들 기준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게 안전빵이라고 요는 뭐냐면은 내가 세법에서 12문제를 맞춰야겠다, 13문제를 맞춰야겠다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파트에서는 한 8문제 내외 중에서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면에서는 쉽게 나올 테고 재산세 한 문제 버리더라도 3문제, 취득세 한 문제 버리더라도 4문제, 조세 총론 2문제 내외 나오는데 한 문제 버리더라도 한 5문제. 그럼 이제 16문제 중에 11문제 내외가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유사, 공제, 전대중 요 정도만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볼까요? 자, 요 문제는 자 보니까 과세 대상 구분끼리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해서
자, 농지, 임야, 목장용지, 분리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보전 임야, 별도 합산, 이염터라고 하는 것은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된다. 운전 학원용 토지 뭐가 된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서 별도 합산은 니은하고 니을이고 기역하고 디귿 두 가지가 분리과세. 기역 디귿 아니면 니은 리을 찾아봐야 되는데 기역 디귿은 없고 니은 리을만 있다. 해서 25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아까 30회인가요? 29회 때인가 구성이 됐던 주제 해서 토지 분류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나중에 종부세 파트까지 묶어서 보게 되면 거의 2년에 한 문제꼴로 구성을 하게 된다.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영역.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이라고 해서 시7, 시6. 이게 어렵지? 우리 앞에서 다시 가볼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거, 국외 판법 공검, 판이 보부 할비 이렇게 갔었고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바로 재산세 과세 표준 시7, 시6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면 좀 이슈가 돼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시가 표준액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서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 이렇게 가는데 시7, 시6이라고 하는 거. 출제 이슈는 당연히 뭐겠어요? 주택에 있어서 바로 과세 표준. 쉬운 것들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묶어서 과세 표준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해 주실 것. 표준 세율 가볼까요? 이미 다 외우셨어요. 농지, 임야, 목장용지 0.07%, 이염터라고 해서 염정과 터미널 부지 0.2%,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 장용 토지, 골프 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 장용 건축물 별장 이게 얼마? 4%.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세율이 되게 됩니다. 해서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니까 항상 분리과세를 가지고 가장 높거나 가장 낮거나 이렇게 할 거. 50% 법률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이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슈. 자,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소위 재산세액이 산출되게 될 것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세부담 상한이라는 개념과 자 적용하는 방법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 얘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별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그 납세 의무자,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모두 묶어서 다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별차 원했으니까 차고지 있었고 운전하는 토지 두 개 있으면 각각 두 개를 다 합쳐서 그것을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부속 토지 세 개 있으면 다 합쳐서 그 가액을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출제 포인트 주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해석한다. 바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처럼 해서 주택을 내가 광명시에 세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 채에 대해서 각각 과세 표준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집 세 채 값을 합쳐서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좀 어려운 것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든가 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일단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어떻게 한다?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그걸 이제 그 토지가액, 건물 가액 또는 지분에 따라서 다 안분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주택만 출제 포인트. 자, 지금 토지 건물은 1.5배 쟁점 안 되고요. 세부담 상한 1.05배, 1.1배, 1.3배라고 해서 3억, 6억.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 상당히 거슬리는 게 우리 취득세 할 때 아까 6억하고요.
9억 해가지고 취득세, 자, 취득세 구간이 엄청 컸어요. 근데 재산세는 3억, 6억. 해서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약간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3억, 6억이고 어디가 6억, 9억이냐. 취득세 처음에 큰 돈 들어가잖아. 아파트 사고 하면 큰 돈 들어가니까 6억, 9억 이렇게 가자고요. 해서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자, 재산세를 낼 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3억, 6억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게 되자. 그래서 지금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흐름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 얘기가 신문지상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떻다? 자, 과세 표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게 재산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죽겠다고들 난리야. 죽겠다고들. 집값 오를 때는 죽겠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집값 올라서 나 부담스러운데 이런 얘기 안 하고 매우 좋아했어. 근데 집값이 뛰어서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가가 이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삥을 뜯으려고 세금을 올리고 있다. 그 학교론 시간에 돌아서 그런 거야. 학교론 시간에 뭐라고 그래? 만약에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만약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슨 문제가 터진다. 바로 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집주인 죽이자는 거다. 뭐 이렇게 다 단순한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누가 더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학계론만 똑바로 해도 그렇게 겁나 용감한 얘기는 하지 못할 텐데 해서 좀 뭔지를 하고 있어요.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자, 하여튼 주택은 주택별로 세율 적용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세부담 상한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요거요. 요즘에 이제 특히 집값 오르면서 각종 뭐 경제지나 이런 데서 씨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야. 재산세가 겁나 많이 올라서 살기가 겁나 힘들다. 그럼 거기다가 저거 하나 데려오면 돼. 쓰레기 매립장 하나 유치하면 돼. 쓰레기 매립장 유치하게 되면 어떻게 집값 폭락하겠지? 그럼 재산세도 많이 내리겠지? 해서 하여튼 1.05, 1.3, 1.1 이 세 가지는 계속 포인트. 최근 29일 때인가 이슈가 됐었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세부담 상한은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문제 가볼까요? 자, 지금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세율 등에 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C6이라고 해서 자,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산정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뭐야? C7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2번 질문. 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은 곱하기 100분의 70.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뭐라고요? C7 이렇게 돼야 되죠. 시가 표준은 곱하기 70%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입니다. 곱하기 70이라고 하는 거. 주택에 대한 전세,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건 이제 결국 계속 이 문제는 취득세 얘기하고요. 재산세 얘기를 막 섞어버려. 등록면허세는 자, 변경 후 가액, 변경 전 가액 이 싸움이니까 섞을 거리가 안 돼. 그런데 취득세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재산세, 과세 표준은 C7, C6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이 3번 이렇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 자,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 틀린 건 27회 때 나왔던 문제. 납세 의무자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 다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을 한다. 별도 합산도 말 그대로 뭐라고요? 합산해서 다 세율을 적용한다. 너무나 간단해서 분리 과세 대상 그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 의무자가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틀렸죠? 주택은 어떻다? 분리과세처럼 주택 단위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랐지만 이걸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일단 세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안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재산세 나눠서 부과를 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세율 문제 나와야 되나요? 해서 자, 세율이 가장 높은 거 나와 있나요? 장 시리즈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골프 장용 토지라고 하는 거,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골프장용 건축물, 그리고 별장까지가 4%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중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별장만 4%. 그럼 별장 같은 경우 나중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실 거. 자, 재산세 과세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자 0.07% 찾아보셔야 돼.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바로 체고하는 거야. 꼼꼼히 읽어보면 볼수록 함정에 빠져. 과세 표준이 크다고 해서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고? 세율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문제 보는 순간 농지, 임야, 목장, 용지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가장 높은 세율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장 시리즈 5개,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 장용 토지, 골프 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 장용 건축물, 별장 바로 튀어나와야 돼. 해서 이래 보셨고,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이 문제가 제일 특이했던 것 같은데 30회 때 문제 같아요. 해서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초과 누진세율을 고르면 안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일 세율만 먼저 찾아봐야 된다 라고 해서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단일 세율이 되게 되는 거죠. 니은은 빠져야 되는 거죠. 니은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모르겠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 별장을 제한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별장은 뭐가 된다? 바로 단일 세율. 그래서 니을은 들어가야 돼. 니을은 들어가야 돼.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자, 기억 봐야겠구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기억 니을. 해서 3번. 디귿번은 모르는 거예요. 디귿번은 전혀 모르는 거고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 공장이 어디 있냐? 몰라요. 뭐 있었는데 기억을 못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0.07%, 0.2%, 그다음 별도, 그다음에 4%,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해드리고 하나 빠져 있는 거 못하는 게 있다. 요 얘기. 공장이 되게 어렵다고 지역에 따라 틀리니까 이걸 분석하지 마시라고 그냥 나머지 가지고 줄줄줄 꿰게 되면 어떻다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마 이 문제가 될 테고 앞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단일 세율 가지고 바로 0.07%, 그 다음에 0.2%, 4% 요렇게 이제 쫙 줄을 세워놓고 나서 다음 중 큰 거부터 작은 거,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로 나열하시 이런 식의 문제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답은 3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 자 이제 세율 보셨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기본 뼈대 갑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사용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보니까 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그래서 같이 외웠던 게 알 수 없을 때 어떻다?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에서 알공확사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짜증나. 알공확사. 자, 시험 보실 때 읽어보고 풀 수 없습니다.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공확사.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탁자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것도 중요 쟁점. 그 다음에 상속 관련해서는 항상 뭐야?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 문제야. 일단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 등기가 되지 않았으면 이된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 주된 상속자는 상속 지분의 가장 큰 자를 얘기하고 그 아이가 둘 이상 있을 때는 연장자 이런 식의 얘기인데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상속은 일단 뭐가 된다?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엔 좀 뜸한데 매수 계약자라고 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재산을 사면서 등기는 좀 있다가 할 거예요. 몇 년 지났다가 계속
계속해서 할부금을 내면서 무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공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죠.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앞으로 조성 토지 등을 미리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사용권을 무상으로 가지고 있는 매수 계약자. 이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얘기가 소화가 돼 있어야 되죠. 채비지 사업 시행자 목적으로 빼놓은 땅, 보류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빼놓은 땅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같이 갑시다. 자, 신탁 재산에서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알공 확사라고 하는 거 주요 이슈. 사실상 종중재산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게 알 수 없으면 어떻다? 공부상 소유자. 자, 상속 어렵습니다. 주된 상속자, 매수 계약자라고 해서 자, 무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매수 계약자. 그 외에 채비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등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얘도 거의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그런 이슈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주제에서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재산세 과세 대상 해서 유사 공제 전대종 이게 이제 두 번이가 나왔는데 7년 동안 어려운 건 해도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납세 의무자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납세자 의무자 이어서 검토 드릴 주제가 재산세 보통진수에서 자, 그 부동산의 소지 관할 지자체장이 부과한다. 나머지 별 필요 없습니다. 2,000원 미만일 때는 어떻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큰 이슈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파트에서는 납기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토지하고 건물 뭐가 먼저 보인다? 건물이 먼저 보인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건물분 재산세 납기 정해지고요. 토지분 재산세는 두 달 있다가 9월 말일인 9월 30일까지 그렇다 납기가 되게 된다. 주택 원래 반반인데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부분인데 다시 토지 건물 하면 건물이 먼저 보이니까 건물분 재산세 먼저 납기가 오게 된다. 7월 31일. 그 다음에 토지는 그 후에 오죠. 9월 30일. 그 다음에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얘기하니까 반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2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어떻다? 바로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분납 얘기 가볼까요? 500만 원 초과하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에 분납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종부세에서는 250 초과하면 6개월 내에 분납해 할 수 있다. 분납의 범주 250 초과 500 이하가 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00을 초과하면 납부월세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중요한 쟁점 아니죠. 왜? 여기서는 물납이라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되죠. 지금요 분납할 수 있는 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는데 분납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출제 쟁점을 삼게 된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분납할 수 있고 금액이 1,000만 원이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분납액에는 양도소득세 주로 출제가 되고 재산세 파트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물납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신청했다가 나가게 되면은 변경 신청을 통해서 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여기 한번 쟁점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쟁점 자 바로 이 물납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의 평가의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바로 시가 이게 시가 표준액 또는 이제 토지일 때는 공시지가 등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이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시가 기준을 현재 뭘 가지고 시가 기준을 현재 시가를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제일 뒤에 있어서 포인트 여러분 요약집에
집어넣는 것이 있죠.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했을 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하나 넣어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법좀 분석하다가 제일 뒤에 있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물납, 지금 재산세 납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다. 그럼 언제? 9월 31일까지, 어떻다?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물납 신청을 만약에 9월 15일 날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서류를 뭐 넘기고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저런 가정하다가 어머, 10월 1일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나중에 물납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납기인에 어떻다?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 제일 뒤에 끄트머리에 남아 있는 것을 갖고 출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바로 그 문제 하나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납세 의무자, 얘 지금 이제 문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번 질문, 아까 이제 요약질문 빠져있는 주제인데요. 주택분 재산세, 아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액에 따라서 더타 안분 계산. 근데 이건 틀렸어. 면적에 따라서 안분 계산. 면적을 비교할 수 없죠. 토지와 건물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 답은 몇 번? 알공 확사 1번을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외워서 푸는 거지, 이거 의미 새겨서 절대 못 풉니다. 이게 제가 오죽했으면 알공 확사 이런 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별 내용도 없는데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 개 짜증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된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세산에 대한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을 받은 경우, 이때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게 된다. 공유재산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 이때는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 내용은 아닌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동소유 뭡니까? 합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법에서는 공유 재산인 경우 지분권자, 공유 재산인데 지분이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다? 그냥 지분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신 분이 공유와 합유의 개념을 알게 되면 이 말이 개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유는 무조건 뭐야? 지분이 표시가 돼야 하는 거죠. 합유는 어떻다?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 근데 문장 자체가 공유 재산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의미상 얘는 뭘 얘기한다? 합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법이 됐든 공법이 됐든 2차 과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더럽게 많아. 개 짜증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지장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알공 확사 1번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 그래서 뭐야?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상속 개시되면 어떻다? 주된 상속자, 이게 이제 바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주된 상속자 누굽니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의미하고, 지분이 똑같으면 어떻다? 연장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1번 옳고요. 수탁자, 신탁에서는 어떻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그래서 2번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질문, 국가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은 사람. 그래서 3번 어렵지 않고, 도시개발법 등 나오게 되면 채비지 보류주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 그래서 여러분들